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히포크라테스 진행을 맡고 있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부터는요, 2주에 한 번씩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보는 이슈인 뉴스. 저와 함께 뉴스를 전해줄 분 모셨습니다. 청년의사신문 김진구 기자입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김진구 기자입니다. 네. 어색하죠? 어색하죠, 아주. 네, 아주 어색하죠. 네. 서로는 아니고 이렇게 말 트고 지내다가 제가 이렇게 존댓말 쓰는 것도 어색하죠? 예, 그렇죠. 뭐 어때요? 마이크 앞에 서니까. 뭐 사실 좀 떨리네요.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마이크가 입 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녹음한 거 봐서 계속 쓸지 말지. 예,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와, 네 의대 붙었다고? 돈 많이 벌겠네. 축하한데. 우리 아들이 의대 갔어, 의대. 나 의사 엄마요. 여러분, 이렇게 의대 갈 때까지만 해도 의사 좋거나 멋진 줄 알았죠? 그럼 뭐합니까? 진료실에 앉아서 하루에 오는 환자 수 세어보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청년 의사가 추천해드리는 미래의료 예언, 파괴적 의료 혁신. 지금 당장 읽으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좀 다뤄볼까요? 최근 이 문제 때문에 의료계에서 파업 불사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괄수가제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을 텐데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 포괄수가제가 어떤 건지 그 의미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정액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와서 네. 뭐 입원해가지고 퇴원할 때까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같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 전부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진료비를 일정 금액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예. 네. 그 모든 질병이 포괄수가제 대상은 아니고요. 맹장이나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제거 등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포괄수가제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환 외에 다른 질환들은 수술이나 입원비나 뭐 첫 치료 같은 그 진료 행위별로 따로 비용을 받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율적인 참여다 보니까 이 포괄수가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병원에서는 그 맹장이나 탈장, 치질 수술을 받더라도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예. 네. 근데 이 논란이 이런 포괄수가제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됐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병의원에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기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게 최근이 아니잖아요. 예, 지난 2월이죠. 그죠? 예. 네. 지난 2월 15일 이때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예. 흔히 건정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 기구는 보험료나 그 요양급여 기준 같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복지부 산하 기구인데 예. 이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이 의결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당시 복지부는요 건정심의 포괄수가제 발전 방안이라는 안건을 올려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네. 당시에는 뭐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협이나 병협도 참석한 상태였었고요. 그죠. 건정심 위원이니까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2월에서 지금 7월 시행을 앞두고 그 사이에 의협이나 병협 모두 회장 선거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제 의협과 병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의료계 내에서 포괄수가제에 반대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의협이 건정심 탈퇴까지 거론할 정도로 포괄수가제 확대 의무 적용 저지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미 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72.6%가 이미 7개 질환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표면적으로는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전체에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뭐 저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우려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 거기서 예. 많은 이윤을 남기려면 예. 좀 싼 치료 재료를 사야 된다, 사서 쓰게 된다 이런 우려인 거죠. 예, 뭐 쉽게 말해서 뭐 1,000원 하던 의료 재료를 500원짜리를 써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된다. 예, 그런 동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네네.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뭐 아무래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수장이 된 노한규 회장이 예. 최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었잖아요. 예. 그때 요구한 게 있다고 하던데. 예, 최근 뭐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뭐 적정 수가 체계, 뭐 세분화된 환자 분류 작업, 과소 진료 방지 장치, 임상 진료 지침, 진료질 평가 모니터링 방안 등을 이제 제안을 했죠. 그걸 마련한 다음에 예.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든 말든 해야지 안 그러면 의료 질이 예. 떨어진다.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 네네. 예, 뭐 표면적으로는 뭐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내세웠지만요. 네.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면 개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죠. 포괄수가제가 지금 7개 병원에 7개 질환에 대해서만 예. 실시되고 있지만 예. 모든 병원으로 확대되고 질환 대상도 늘어나면 예,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 그 행위별 수가제 지불 체계가 개편되고 아예 이제 총액계약제로 가는 물꼬가 트일 거다. 예. 그렇게 여기서 총액계약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그 건강보험에서 연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총액을 예측해서 미리 제공하는 그런 방식인데 예. 의료계는 그 의료비 지출을 정부가 규제하는 게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 이러면서 네.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뭐 예,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 용돈을 받는 거라고 비슷하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용돈을 받는 거라고 뭐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용돈. 예. 네. 뭐 아들이 엄마한테 뭐 학용품 사기에 1,000원만 과자 사기에 1,000원만 이렇게 받아가다가 이제 엄마가 귀찮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을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네, 뭐 적절한 비율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네. 근데 이 복지부가 포괄수가제를 뭐 모든 병원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 관련 수가도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얘기 나온 거 보면 기존보다 평균 2% 정도 인상하는 안을 복지부가 제시했는데 예. 자궁 제거나 제왕절개, 뭐 편도 절제술은 10% 정도 인상될 거라고 하는 반면에 예. 안과에서 하는 백내장은 지금보다 10% 정도 인하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안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럼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 핵심은 결국에는 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를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으면은 의료계 반발이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정부가 수가에 관련해서 의료계에게 심어줬던 신뢰감이 그쵸.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뭐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뿌리 깊은 불신이 있죠. 예.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예, 그렇죠. 네, 이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다 다루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네. 히포크라테스 특집으로 복지부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만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랑 나눴던 얘기는 거의 예고편 정도라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요즘 전공의들이 응급실 당직 때문에 시끄럽다고 들었는데 예, 예. 이게 복지부가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오는 8월부터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를 3년차 이상 전공의나 전문의로 제한하고 이를 예.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인데요. 예. 이게 복지부가 지난 12일, 그러니까 이달 12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작년 6월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이제 복지부가 마련을 해서 오늘 8월부터 시행이 되게 시행되는 됩니다. 거죠. 네. 예.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복지부령으로 위임을 했고요.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서 그 세부 규정을 마련한 거거든요. 조만간 시행이 되니까요, 법이. 예. 네. 그래서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요.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 아니면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은 내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진료 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전공의가 당직을 서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응급의료기관별로 규모별로, 그러니까 권역 응급의료센터랑 지역 응급의료센터랑 예. 둬야 하는 전문 과목이 좀 다른 거죠. 규모별로 그렇죠. 차이를 두도록. 예. 네. 다만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연간 당직 일수는 해당 진료 과목이 연간 당직 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요. 진료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당직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예, 좀 아무래도 거죠?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응급실 당직을 전문의 아니면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서도록 강제한 게 예. 2010년이죠. 2010년 예.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영아 사망 사건 때문이잖아요. 예, 좀 유명했던 사건이죠. 네, 당시 그 장중첩증이었던 영아를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그 예.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였던 예, 곳에 예. 갔는데 다른 병원으로 못 보니까 다른 병원을 돌려보낸 게 인턴이었다고 해서 이제 그게 문제로 불거지면서 예. 이렇게 법까지 제정되게 됐는데 예, 예. 이 규정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왜 반발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탁상 행정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전공의가 수련을 받는 현실을 감안을 하지 않았다는 반발이죠. 현실을 모르고 예. 제정한 실제로 거다. 이제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당직 서는 게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엄청 빡세잖아요. 안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걸요.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다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전해 듣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드라마에서 보더라도 구석에서 쪼그려서 자는 게 항상 전공의들이고 잠 부족하고 이랬던 전공의들 당직을 이제 3, 4년 차로 규정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1, 2년 차 때도 힘들게 당직을 그렇게 오래 섰는데 3년 차 돼서 좀 실만하니까 또 의무적으로 쓰라는 거냐라는 반발인 건가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도 좀 클 것 같아요. 1, 2년 차 때 그렇게 어렵게 서고 이제 좀 편하게 좀 쉬면서 수련을 제대로 받아야 될 시기에 당직까지 다시 서라고 하면은 좀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전공의가 당직을 서지 않게 한다고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체 그쪽에서 말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전문의 3, 4년 차들에게 당직을 서라고 강제하는 것보다는 전문의 고용수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법안에서도 기본은 전문의가 봐야 되는데 전문의가 예. 없을 경우 이에 가름할 수 있는 의사니까 예. 아예 전문의를 늘리자. 문제는 흉부외과나 외과 같이 전공의 수가 좀 부족한 한 과에 한 명 있는 그런 과 같은 경우가 특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한 명이면 1년 차 때도 한 명, 2년 차 때도 한 명, 3년 차 때도 한 명이면 주구 장창 당직을 서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에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아주 국회를 어렵게 통과하면서 결국은 실현됐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의 판매라고 하죠. 올해 11월부터는 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를 사기 위해서 밤마다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건데 복지부가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하죠. 예. 아마 이달 초였을 거예요. 18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저희도 기사 된다고 썼다가 안 된다고 썼다가 그런 약사법 개정안이 이제 14일 공포되고 이제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복지부가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예, 11월 15일부터는 슈퍼에서도 슈퍼는 아니고 24시간이죠. 예. 이게 가장 궁금한 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뭘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뭐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복지부에서 24개 품목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되기 전에 이미 좀 예, 발표했던 그렇죠. 거죠. 네. 네. 뭐 간단하게 뭐 감기약 아니면은 해열 진통제, 소화제, 파스 이런 정도인데요. 품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감기약 중에서는 이제 브루펜이나 팜피린, 판콜, 해열 진통제에서는 타이레놀, 그리고 소화제는 회스탈. 그런 걸 이제는 예. 11월부터는 편의점에서 아무 때나 가 살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거죠. 예. 이게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파는 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는 포장부터 아예 약국에서 파는 거랑 차이를 둔다고 하던데. 예, 아무래도 오남용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죠. 그 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는 이제 하루치로 이제 포장이 돼 있고요. 용법이나 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포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한 번에 1인분 이상은 살 수가 없고요.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마련한 그 하위 법령에 담아져 있다는 거죠. 예, 입법 그렇죠. 예고된 안에. 예. 이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는 이 판매자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죠. 예, 그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판매자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서 바코드 시스템과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 판매자 등록을 하기 전에 4시간 이상 약사법령, 안전상비 의약품 종류, 보관, 판매 방법, 위해 의약품의 회기 폐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상비 약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번 방송부터는 국내 보건의료 분야 뉴스뿐만 아니라 해외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해외 보건의료 분야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은 청년의사신문 객원기자인 김태원 기자, 그러니까 우리는 찰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김태원 기자가 도움을 줘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요? 김진구 기자. 예, 뭐 의료분쟁 조정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의료 분쟁을 이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그래서 4월. 그죠. 4월부터 시행이 됐죠. 예. 뭐 일부 조항은 유효 기간이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예. 이게 뭐 하면서 의료 분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서 연간 2만 5천 건의 의료 분쟁이 있고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워낙 소송이 많다 보니까 예.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긴 했는데 예. 궁금한 게 의사들 과연 얼마나 많은 소송이 걸릴까 예.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미국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어떤 예. 내용이죠? 그 제가 연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소송도 정말 적은 건수는 아니지만 미국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 발의 핀가? 그 최근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아미타브 찬드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네. 미국의 거의 모든 99%의 의사들이 65세가 되기 전에 최소 한 번 이상의 소송에 휘말린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재수가 좋은 사람만 안 걸리는 거네요. 거죠. 그 찬드라 교수는 이제 연구를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무려 의사 4916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역시 소송의 천국, 미국 하면 소송의 천국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역시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소송에 걸린다는. 그냥 평범한 일인 하네요. 거죠, 본인한테는.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연구 내용이요. 예, 찬드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의사 100명 가운데 매년 7명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고 하네요. 7%? 예. 네. 뭐 이 가운데 실제 합의나 패소에 의해서 배상금을 환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뭐 불과 1.6%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기는 뭐 거네요. 이기거나 아니면 네. 중간에 합의를 하거나 하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뭐 1.6%에 불과하다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이들의 평균 보상비가 무려 27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 정도. 단위 크다.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닌
상황이죠. 네. 뭐 어디 보니까 한국에서도 매년 100명 중 3명 정도가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미국의 절반 그죠? 수준이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또 대부분이 수술 및 시술 후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던데 미국은 어떤가요? 뭐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찬드레 교수의 연구 결과인데요. 네. 가장 소송을 많이 당하는 과는 신경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이렇게 뭐 외과 계열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예, 수술을 직접 하기 그죠. 때문에 네. 특히 신경외과는 전체 그 소송 건수 중에 19.1%나 차지할 정도로 많은 건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가장 적은 소송을 당하는 과는 정신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도입니다. 뭐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라고 하니까요. 뭐 소송 빈도가 낮다고 해서 배상액이 적은 건 결코 아니고요. 네. 뭐 빈도가 두 번째로 낮은 소아과의 경우에는 네. 평균 배상액이 52만 달러, 무려 5억 5천만 원이나 음. 되기도 하니까요. 이게 아까 말했듯 단위가 크다 보니까 예. 이걸 개인이 참 물어주게 평생 한 번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상보험 가입 진짜 필수겠어요. 미국에서는. 예, 그렇죠. 미국에서는 보험 가입이 뭐 거의 필수인 거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보험료는 그래서 뭐 과별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플로리다주입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연간 5만 6천 달러, 약 5,900만 원을 보험료로 1년에? 낸다고 많다. 하네요. 반면에 뭐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축에 속하고요. 연간 4천 달러, 약 42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 배상 확률이 가장 높은 과는 산부인과입니다. 네. 뭐 많게는 20만 달러, 약 2억 1천만 원을 매년 보험료로 내고 있다고 하네요. 산부인과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고 하던데. 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산부인과를 플로리다에서 개원을 하면은 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그런 거죠. 이게 한국도 그 의료사고 배상 보험이 있기는 하죠. 근데 주로 이렇게 의료기관별로 가입을 하거나 해서 미국처럼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 이번에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면서 이 배상보험을 이렇게 교통사고 책임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게 넣어야 된다라고는 얘기가 했었지만 결국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빠지기는 했죠. 그 대신 이제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을 설립해서 이제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거기서 중재를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의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죠. 미국이나 한국 의사들 소송에서 빠지기 참 힘들어요. 뭐 중요한 거는 소송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한 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미국 미네소타 병원에서 전개를 했던 소리웍스라는 운동입니다. 이거 우리 회사에서 최고로 됐죠. 뭐 간접 광고는 아니고요. 그 미네소타 병원은 이제 소리웍스라는 운동을 약 4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뭐 간단히 말해서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잘못을 의사가 인정하는 것처럼 해서 소송에서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뭐 미국도 상황은 비슷한데 정말 뭐 혁신적으로 뭐 이런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네요.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4년 만에 이제 소송 건수는 262건에서 114건으로 줄었고요. 절반 정도 줄었네요. 소송 비용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3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3분의 1. 소송 해결 기간도 20.7개월에서 9.5개월로 줄었다고 하니까요. 먼저 진심 어린 사과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게 소송을 막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죠,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도리에서 인간적인 신뢰관계, 뭐 라포 형성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안하다 이런 말하는 거를 좀 어렵고 괜히 꺼려하는 분위기보다는 네. 좀 이런 소리웍스처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뭐 같네요. 미안하다가 좀 힘들면은 뭐 유감이다 정도. 유감이라는 정도는 할걸요? 아, 그런가요? 네, 이슈인 뉴스 첫 시간이었는데요. 뭐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진구 기자 어땠어요? 아, 뭐 저도 뭐 정신없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 편집을 잘 해주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한 2주에 한 번씩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슈되고 있는 뉴스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